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는데요. 투자 리포트, 인물 로그, 기업 사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 이야기 해볼 건데요. 2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하반기 전망,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은 약 78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고 시장 기대치에도 조금 못 미칠 전망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백화점 매출 부진입니다. 총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고마진 패션 카테고리는 약세였고 대신 시계나 주얼리 같은 카테고리가 성장했습니다.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이건 마진이 낮아요. 그래서 전체 수익성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6월에 디큐비시티 매장을 닫으면서 관련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디큐비시티 매장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런 폐점 비용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 겁니다. 면세점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2분기에도 약 20억 원 적자로 1분기와 비슷한데요. 동대문점 폐점으로 인한 인력 위로금 때문이에요. 다만 이 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익분기점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계열사인 지누스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환급액을 받으면서 실적에 도움을 줬습니다. 지누스는 매트릭스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내느라 수익성이 악화됐었죠. 이번 환급은 약 180억 원 규모로 그룹 실적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내수 회복입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때는 고가 상품을 사는 상량 구매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백화점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시작 후 음식점, 의류, 그리고 여행업종에서 결제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백화점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7월부터 현대백화점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 특히 고마진 패션 카테고리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인바운드 모멘텀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고 이제는 단순 쇼핑이 아니라 경험형 소비를 선호합니다. 서울의 더현대 그리고 무역센터점 같은 백화점들이 이런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현대 서울은 쇼핑뿐만 아니라 전시, 카페, 미식 콘텐츠로 유명해졌죠.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은 이미 13%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관광 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까지 풀리면 외국인 매출은 더 커지겠죠. 이게 하반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지금 살까? 하반기 총 매출은 작년보다 4%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분기부터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면세점 사업 축소로 적자 폭이 줄면서 백화점 본업 가치가 더 부각될 거예요. 실제로 하반기 영업이익의 94%가 백화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올랐습니다. 10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지금 주가는 PER 7.5배, PBR 0.4배라서 부담도 크지 않아요. 여기서 PER, PBR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주가가 1년 예상 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줍니다. 7.5배면 비교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0.4배면 기업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요. 2분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하반기는 기대할 만합니다. 내수 회복, 외국인 효과, 그리고 패션 카테고리 반등까지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품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IBK증권의 강민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삼성 받고 애플 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우인시스라는 커버글라스 전문 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7월 9일경 삼성이 언팩 행사를 진행했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갤럭시 폴드 7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진 제품에 이제는 거의 폴드의 완성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내 기업의 이러한 성장 속에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커버 유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분야를 UTG라고 합니다. 울트라 틴 글라스라는 이 분야에는 다양한 고급 기술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숏이라는 글로벌 1위의 특수 유리 제조 기업에서 원자재인 유리를 공급해주면 도우인시스 같은 UTG 제조 기업에서 플렉서블한 휘어지는 유리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UTG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커버 글라스로는 UTG를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UTG의 경쟁 소재인 CPI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첫 등장한 2019년에서 2020년도 커버 글라스 솔루션으로 주목받았습니다. UTG 상용화 이후의 CPI는 보조적인 재료 혹은 중국 브랜드만이 사용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화웨이, 샤오미 등 소수의 중국 브랜드는 CPI 소재를 커버 글라스로 이용을 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웨이, 샤오미가 CPI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핸드폰 기업이 이제는 UTG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중국 신제품은 UTG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도우인시스는 이미 해당 분야 관련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핸드폰 기업에서 찾을 여지가 높은데요. 동사는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용 UTG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말까지 도우인시스가 UTG를 단독 공급한 모델은 총 18종이나 됩니다. 듀얼 벤더 모델은 6종으로 글로벌 피니셔 업체 중 아주 독보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드와 달리 폴드 7에서는 코닝의 유리를 전략 독점 가공하며 시험 무대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한다는 점 역시 호재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패널 제조뿐 아니라 UTG를 합작하는 모듈 공정 역시 담당하기 때문에 UTG의 높은 신뢰성이 수율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우인시스가 추천 종목으로 거론됐는데요. 도우인시스는 2010년 설립된 IT 디바이스 커버, 글라스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도우인시스는 초박형 강화 유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등 해외 생산 기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24년 매출이익은 1,417억 원, 영업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53억 원으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도우인시스는 뉴파워 프리즈마와 그 계열사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명확한 최대 주주인 동시에 삼성 계열 펀드도 10% 이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미국의 코닝, 독일의 쇼트,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가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21일 초박형 강화유리 기업인 도우인시스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우인시스 액면가는 500원, 공모가격은 32,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4년부터 UTG 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2019년 갤럭시 Z 폴드2의 UTG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사로서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북형 폴더블 스마트폰의 UTG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7에는 기존보다 50% 두꺼워진 UTG를 공급하면서 화면 주름 개선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폴드 7 UTG는 코닝의 유리 원장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요. 도우인시스가 쇼트나 코닝 등 다양한 기업의 원장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이 회사의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450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1분기 실적 역시 매출액 166억 원, 영업적자 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고객사 진입을 염두에 둔 캐파 증설이 이어짐에 따라 매출 원가 및 판관비가 상승한 점이 영업이익 저하의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럼에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의 변동 가능성은 크겠지만 신규 고객사 밸류체인 진입에 따른 성장 기대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용 UTG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용 UTG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서 두 겹의 UTG 적용, 세 번째는 폴더블 아이폰 출하량 800만 대 중 50% 수준의 물량을 확보 시 결과적으로 매출액 2,600억 원, 영업이익 52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6년 폴더블 아이폰과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8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출시하기 전까지 폴더블 폼팩터 칩 투율은 낮은 한 자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트북과 태블릿 PC 제품은 스마트폰 대비 면적이 4에서 8배 넓어 UTG 시장의 평균 ASP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TG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면 삼성의 갤럭시 폴드 Z7의 출시와 더불어 관련 부품과 협력하고 있는 커버 유리 시장이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고 내후년엔 폴더블 아이패드까지 출시하는 만큼 UTG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관련 정보 꾸준히 팔로우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요, 바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미국 대형 리테일러도 K뷰티 밀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요,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이 전체 뷰티 브랜드 중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이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화장품 시장 내 이 K뷰티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K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전체 뷰티 브랜드 중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9.3%였는데요. 이 2위인 뉴트라폴 5.3%, 3위인 세라빌 5.1%와도 크게 격차를 보인 결과입니다. 이 브랜드 전체 기준 점유율 1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큐브는 과거 1분기 점유율 3.8%에서 2분기에는 4.6%,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무려 9.3%로 급등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유료 광고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낸 건 메디큐브의 SKU 전략과 콘텐츠 배치 역량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하루 매출만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작년 3분기 매출이었던 396억 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들이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울타는 올해 2월에 메디큐브와 전 점포 직거래를 체결을 했고요. 메디큐브는 진출이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울타에 입점했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과거 엘프가 온라인 기반 브랜드로 시작해 울타에 입점하기까지 1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빠른 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뷰티가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는 단계를 넘어서 리테일러들이 먼저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는 올해 2월 아누아와 직거래 또 전점포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메디큐브 외에도 다수의 K뷰티 브랜드와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8월 신규 입점 브랜드 13개 중에 절반 이상이 K뷰티 브랜드일 정도로 확대 흐름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세프라 또한 2024년에서 2025년 K뷰티 카테고리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선미녀, 토리 등 이런 브랜드들이 세프라 전 점포에 입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거에는 매대수만 확보해도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실질적인 매대 길이 확보, 또 공급률 협상까지도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깃, 월마트, 울타 모두 K뷰티 매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K뷰티가 성장한 것은 이에 엘프 사회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프는 2004년 미국에서 자사몰 기반의 DTC 전략으로 시작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고 이후 10년도에 타깃에 입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엘프의 미국 매출 약 1.5조 원 중 80%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널별로는 타깃이 23%, 월마트가 16%, 울타가 12%, 아마존이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오프라인 비중이 0%였던 것을 감안하면 유통구조가 완벽하게 전환된 셈인데요. 현재 메디큐브, 아누아, 조선미녀 같은 곳들도 엘프와 유사하게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은 뒤에 오프라인 리테일러들과 빠르게 직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사한 성장 궤적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입점을 하더라도 낮은 공급률과 수익성 문제로 실적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하게 확보한 뒤에 오프라인에 진입하는 구조가 되면서 공급률도 과거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바 같은 경우 최근 코스트코 채널과 입점을 논의 중인데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리테일러와의 협상 구도 자체를 바꾸고 있고 이는 향후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보증권의 미국 리테일러도 K뷰티 밀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는 리포트를 함께 봤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뷰티 브랜드들의 아마존 점유율 급등, 또 대형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의 빠른 입점 확대, 공급률 협상 구조 변화까지 단순한 수출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K뷰티가 미국 내에서 어떠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줄지 또 관련 종목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인물 로그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물로그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로벌 축구 스타로 거듭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이면서 FC 서울 유소년 팀에서 뛰었습니다. 16세 독일 유학길에 올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들어갔고요. 2010년에는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득점하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당시 구단 최고 이적료였던 약 1,000만 유로에 계약을 했는데요. 빠르게 적응한 이후 2015년 시즌까지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팀 토트넘 핫스퍼로 2,200만 파운드에 이적하면서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 이적료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 하면 토트넘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참 많은 활약을 세웠습니다. 2015에서 16 시즌 데뷔 이후에 빠르게 활약하면서 리그와 유로파 리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푸스카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시즌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요. 100번째 EPL 골도 달성해서 첫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2025년 UEFA 유로파 리그에서 드디어 우승을 이끌면서 토트넘에게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뛰어난 활약 보여줬죠. 2010년부터 A매치 활약을 시작해서 2014년, 2018년, 2022년까지 피파 월드컵 3회를 출전했고요. 월드컵 한일전을 포함해서 총 3골로 박지성, 안정환 선수와 함께 공동 최다 득점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년 AFC 아시안컵 준우승, 2023년 아시안컵 출전 등 국제 무대에서도 주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토트넘을 떠난다는 결정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경기장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홈팬과 동료들로부터 가드 오브 아너와 뜨거운 환승을 받았습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또 꾸준한 실력으로 팀과 팬들에게도 귀감이 됐고요. 한국인 최초로 청룡상을 받은 스포츠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몇 개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보자면요. 2019년에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는 인천공항에서 수화물로 붙인 캐리어가 안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냥 가방은 내버려두고 팬분들께 인사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면서 역시 손흥민 참 쿨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로스앤젤레스 FC와 또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으로부터 러브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행을 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언제나 팬들에게 큰 행복 안겨주는 선수가 되길 응원해보면서 오늘 인물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요,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이죠.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1969년 대구에서 태어난 봉준호 감독은요,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형은 미술 감독, 누나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예술가 집안이었는데요. 그 영향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일명 영화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2살 때 TV로 본 브라질 영화 블랙 오르페우스를 통해 영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음악과 리듬, 감정이 끊이지 않는 그 화면을 넋놓고 바라봤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결국은 영화 감독의 꿈을 쫓아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후 조감독, 각본가 등을 거쳐서 2000년 첫 장편 플란디스의 개로 첫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관객 수도 흥행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그는 훗날 이 영화가 묻히면 내 커리어도 끝일 수 있다며 이 시기를 첫 번째 위기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섞고 사회적 메시지를 녹이고 블랙 유머로 불편한 현실을 조명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스타일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통한 작품이 2003년 살인의 추억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범인을 찾는 것보다는 그를 잡지 못하는 사회에 질문을 던지며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그는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기생충으로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아카데미 사관왕,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작품상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현실을 뿜은 블랙 코미디로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기생충 이후 봉준호 감독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먼저 비영어권 영화의 장벽을 깼다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막 있는 영화는 안 본다는 기존 편견을 깨면서 언어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또 글로벌 플랫폼과 한국 콘텐츠의 연결이 활발해졌는데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스튜디오들이 한국 콘텐츠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게 됐고요.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에서 통하는 K-시리즈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계속해서 순탄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닌데요.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의 흥행 실패,
칸 영화제에서의 옥자 상영 중 넷플릭스 논란과 상영 중단, 그리고 기생충 이후 이어질 작품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기생충 이후 3년간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물었다며 나는 뭘 말하고 싶은가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최신작이 바로 2025년 초에 개봉한 SF 영화 미키 17입니다. 한국은 2월 28일, 미국은 3월 7일에 개봉했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 작품은 죽음을 반복하며 재생되는 인간 클론을 소재로 자아, 노동, 인간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예전보다 실험적인 톤, 봉 감독 특유의 사회 풍자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흥행면에서는 사실 약간 아쉬웠지만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은 단순한 수상 스타일 감독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묻고 답하며 우리나라 문화 위상을 높이는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토끼, 곰돌이, 공주와 같은 주인공들로 수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선물한 애니메이션의 아버지이자 꿈의 제국 디즈니를 만든 인물,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1901년 12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시골 마을 미주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때의 풍경은 훗날 디즈니랜드의 메인 스트리트에 그대로 담기게 되죠. 학교 다니면서도 그림을 즐겨 그렸고 12살 때부터 식물 배달을 하면서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디즈니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애니메이션 기술을 익혔고 1923년에는 동생 로이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세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 지금의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928년 스팀보트 윌리에서 등장한 미키 마우스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디즈니가 직접 목소리 연기를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7년 전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만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발표하며 애니메이션은 아이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피노키오, 덤보, 신데렐라, 피터팬 등 지금도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죠. 디즈니는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이야기의 마법사였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만든 건 영화만이 아니었는데요. 1955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우며 놀이공원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이야기와 상상이 숨쉬는 공간이었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 그런 철학은 투모로우랜드, 판타지랜드 같은 테마 공간에도 담겨 있습니다. 디즈니는 공상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앱콧이라는 미래 도시를 구상하며 친환경 교통수단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꿈꿨죠. 비록 생전에 완성되진 못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훗날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에 반영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예술가이자 기업가였습니다. 무려 아카데미상만 26회, 전 세계 수상 기록을 모두 합하면 950회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상보다도 도전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상력을 멈추지 마라. 그의 철학은 지금도 디즈니 브랜드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66년 12월 월트 디즈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상력은 디즈니랜드,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라피 등 수많은 브랜드로 살아있고 디즈니는 여전히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이자 어른들의 향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랜드에서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로 구현된 월트 디즈니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월트 디즈니는 이야기를 상상력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만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인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초대 대표를 지낸 뒤 자신만의 색을 담아 이매지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최진희 회장입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K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최진희 대표의 여정과 경영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최진희는 성신여자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앙색 비즈니스 스쿨에서 광고 마케팅 석사를 마쳤습니다. CJ ENM에서 드라마 편성 제작 기획을 담당하며 업계 경험을 쌓았고요. 2016년 스튜디오 드래곤 초대 대표로 선임되어서 업계를 선도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이 드라마 제작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와 스토리의 힘을 상징하는 드래곤을 합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비밀의 숲 등 글로벌 흥행작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스튜디오 드래곤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자 이매지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매지너스는 이매진과 어스를 합성해 상상력을 함께 실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진희 대표는 스튜디오 드래곤 시절 대형 프로젝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해 드라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J ENM과의 협업으로 콘텐츠를 대형화하고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진출을 선도한 공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도깨비는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미스터 선샤인은 넷플릭스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흥행합니다. 이매지너스 설립 후에는 작가와 제작진 중심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녀는 작품 중심, 제작자 중심, 글로벌 협업이라는 3대 철학을 강조합니다. 이매지너스는 현재 10개의 스튜디오 레이블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가 있습니다. 홍자매 작가와 김선호, 고윤정 주연의 이 작품은 문화적 장벽을 통역이라는 소재로 풀어내며 글로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 방영 예정작 북극성은 전지현과 강동원이 출연하는데요. 초대형 프로젝트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진희 대표는 스튜디오 드래곤 시절의 경험을 넘어 크리에이터의 창작권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산업적인 성공보다 스토리의 본질과 예술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철학을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매지너스는 IP 기반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진희 대표는 인터뷰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스템화된 성공이었다면 이매지너스는 창작자 개개인의 상상력을 존중하는 도전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일본 아사히 방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한일 합작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해 K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성장시킨 리더에서 독립 콘텐츠 스튜디오 대표로 변신한 최진희 대표는 K-드라마의 세계화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철학과 실행력,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이매지너스의 최진희 대표였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상처 하나만 나도 정말 많이 신경 쓰이시죠? 흉터 걱정 없이 상처가 잘 아물게 도와주는 이지덤. 저도 평소에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피부에 딱 붙고 자국도 덜 남아서 주변에서도 추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지덤을 만든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지덤뿐만 아니라 우루사, 배아제 등 다양한 의약품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 온 기업, 오늘은 대웅제약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은 1945년 설립 이후 무려 70년 넘는 시간 동안 의약보국이라는 철학 아래 성장해온 제약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대한 비타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1978년 대웅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전문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우르사, 베아제, 임팩타민처럼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약들을 출시하며 국내 제약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웅제약이 단순히 제약사로서의 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우르사는 간 기능 개선제로 수십 년간 사랑받고 있으며 베아제는 위장약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이러한 브랜드 파워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품질 관리의 결과였습니다. 대웅제약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약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 공정, 상생, 오픈마인드, 주인정신이라는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도 이 회사의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외부와 협력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투자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대웅제약의 강점은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에 있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바이오 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보툴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는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국산 바이오 의약품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나보타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수출되고 있으며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적응증 확대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웅제약 하면 떠오르는 대표 제품이 몇 가지 있죠. 먼저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우르사, 소화불량을 잡아주는 베아제, 필요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임팩타민 등 다양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처 치료용 밴드 제품인 이지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지덤은 하이드로콜로이드 기술을 적용해 상처 부위를 수변 환경으로 유지시켜주고 흉터를 최소화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작은 상처가 났을 때 붙이면 딱지 없이 깨끗하게 아물고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점이 매력적이죠. 이지덤은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리뷰를 보면 붙이고 나서 흉터가 거의 없다, 세수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이지덤을 통해 수분 드레싱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중남미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향후 글로벌 웰빙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은 단순히 의약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사회 의료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모빌케어라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중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웅제약은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리더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직급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내 벤처 제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계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 워라밸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 등으로 MZ세대 직원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상처 하나에도 꼼꼼히 대처하는 이지덤처럼 대웅제약은 국민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온 제약 기업입니다. 작은 밴드 하나에 담긴 기술력과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이 오늘의 대웅제약을 만든 힘이겠죠.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대웅제약. 앞으로도 좋은 약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한 기업은 사회를 살린다라는 철학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작은 커피카트로 시작해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 음료 열풍을 선도하면서 급성장한 블랭크 스트릿 커피입니다. 오늘의 기업 사전 블랭크 스트릿 커피 소개드리겠습니다. 2020년 설립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약 90개의 매장을 확보하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커피가 아닌 마차 음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딸기 마차, 블루베리 마차 등 SNS 친화적인 메뉴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이곳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대형 투자사들도 블랭크 스트릿의 성장성에 베팅했습니다. 최근 기업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거점으로 프랑스와 아시아 진출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블랭크 스트릿 커피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자 비나이멘다와 아산 프라이는 뉴욕 거리에서 저렴하고 고품질의 커피를 팔 수 있는 카트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기부터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소형 점포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후 MZ세대가 열광할 비주얼 중심 마차 음료를 선보이면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이 확산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전략 덕분에 블랭크 스트릿 커피 빠르게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주문 시스템과 작은 매장 운영으로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SNS 기반 마케팅과 한정 메뉴 출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마차, 티라미수 맛 음료 등 트렌디한 메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특유의 민첩성이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비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마차 음료에서 발생하며 브랜드 정체성도 확고히 다져가는 중입니다. 특히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마차는 SNS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상징 메뉴가 됐는데요. 틱톡에서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블랭크 스트릿의 마차를 인증샷 필수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런던 진출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3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현지 고객의 호평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 대도시 진출 계획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진입도 고려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블랭크 스트릿을 차세대 스타벅스로 평가하며 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음료뿐만 아니라 텀블러, 티셔츠 등 굿즈를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확장이 안정적인 고객 락인을 돕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새로운 마차 디저트 라인업도 개발 중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컬 파트너십 체결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향후 IPO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이 성장의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블랭크 스트릿 커피 SNS 세대를 정확히 겨냥한 브랜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마차를 중심으로 커피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블랭크 스트릿 커피였습니다. 오늘은 라면 하나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기업이죠. 대한민국 종합식품회사 농심입니다. 먼저 이 기업의 첫 시작에는 신춘호 창업주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식량 사정은 정말 어려웠었죠. 쌀이 부족했던 그 시절 정부는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쳤습니다. 쌀에 다른 곡물을 섞어 먹는 혼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 중심의 분식 소비를 적극 권장했었는데요.
그 무렵 일본에서는 이미 인스턴트 라멘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이 가능성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형인 신격호 회장, 당시 롯데그룹 창업자는 라면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국 신춘호 회장은 자본금 500만 원을 들고 형과 결별해 1965년 롯데식품공업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라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1978년에는 농부의 마음을 담아 지금의 농심이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럼 농심이 어떻게 3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신라면 덕분입니다.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강렬한 매운맛과 깊은 국물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출시 첫 해부터 매출 30억 원을 넘겼고요. 단숨에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신라면의 힘이 가장 컸는데요. 여기서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만 무려 1조 2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장면, 그리고 최근 개봉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주인공들이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신라면은 K-푸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농심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브랜드 파워입니다.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국민 브랜드를 여럿 보유하면서요. 국내 라면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수출망 역시 탄탄한데요.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생산 기지를 두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수출, 그리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리미엄 전략도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신라면 블랙, 투움바, 슈퍼 스파이시 등 고급 라인업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고마진 중심의 제품들도 꾸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양의 불닭볶음면 돌풍이 있는데요. 유튜브 파이어 누들 챌린지 열풍으로 삼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도약하면서 농심의 점유율 일부를 잠식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산수 논란이 있었는데요. 농심이 중국에서 생산한 생수를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심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AI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현재 부산에 1,900원 규모의 신라면 전용 스마트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AI 기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입니다. 미국의 제23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고요. 유럽에는 암스테르담 법인을 두고 203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와 연결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기생충,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처럼 브랜드 문화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K-푸드를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할랄 인증을 통한 이슬람권 확장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심은 신라면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할랄 인증이 필수인 국가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제품에 할랄 인증을 도입했는데요. 이 덕분에 중동과 동남아 지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춘 순한맛 라면이나 채소 기반의 재료를 활용한 제품도 개발되면서 종교,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전략형 라면으로 진화 중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 경영 ESG 강화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증 확대, 그리고 ESG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서 책임 있는 기업 이미지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면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기업 농심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